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해사국제상사센터 7월 발제를 맡은 최다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주제는 대법원 2024두 35446 판결에 관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은 한국 동남아 해운항로에 대한 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사이의 적용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는 간단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부당행위를 판단했는지 그 기준과 관련 법령을 살펴본 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 그리고 요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은 해운 전기산사 운임 담합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대법원 판결에서의 원고는 대만 산사인 에버그린 마린이고 이 에버그린 마린이 공정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을 취소 청구한 사건인데요. 요 운임 담합 사건은 23개의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 선사들 해상 화물 운송 사업자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의 항로 운임을 담합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해상 화물 운송 사업자라고 하면 해운사인데 국내 항에서 외국 항까지 그리고 외국 항에서 외국 항까지 정해진 정기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해서 일정표에 따라서 운항하는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담합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잘 알려져 있는 고려해운 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국적 선사가 2003년 10월경에 한국과 동남아 항로 등에 대해서 해상 운임 인상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한 뒤 담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해운사가 국내 국적 선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선사들을 좀 불러 모아서 같이 담합을 하기 위해서 공동행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동남아 전기선사 협의회 내에서도 이 담합 회의를 진행하고요. 여기 IADA 7 내에서도 회의를 하고 기타 회의 등을 추가 개최를 해서 결국에서 담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IADA 7이라는 거는 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 7이라는 건데 이게 영어 말 그대로 아시아 영내 항로를 취항하는 전기 선사들이 운임 할증료 협의를 위해서 체결한 운임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위해서 만든 공동체 같은 개념인 거죠.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제 외국 국적의 선사들까지 총 포함해서 23개의 사업자가 한국과 동남아에 있는 항로에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담합을 시동합니다.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위에서 살펴본 회의 등을 통해서 500여 차례나 회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총 120차례에 걸쳐서 기본 운임, 운임 인상 등을 담합하고 그에 덧붙여서 각종 부대 비용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RR이 뭔지 AMR이 뭔지가 좀 사실 잘 저희는 와닿지 않잖아요. RR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Rate Restoration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는 운임 회복인데 실제로는 운임 인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모든 컨테이너당 $100씩 일괄적으로 더 받자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건데 자기들 딴에는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회복을 하자는 의미에서 restoration을 쓴 겁니다. AMR은 Agreed Minimum Rate이라고 해서 사실 선사들끼리 약속한 최저 가격 하한선인데요. 이게 항로마다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받자라는 가이드라인을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그보다 싼 가격으로 화주, 즉 물건을 싣기 위한 물건 주인들한테서 물건 주인들을 이제 자기들의 손님인데 그 손님들을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한 겁니다.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 기름값, 청소비 이런 것도 다 추가 비용으로 다 붙여서 자기들이 화주들로부터 받자라고 담합을 한 거고요. 여기서 투찰 가격 합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도 큰 규모의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화주들이 입찰을 붙여서 선사들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선사들이 미리 이메일, 전화 연락 등으로 연락을 한 다음에 얼마를 써낼지 투찰가를 미리 합의를 하고 이때 이 투찰가라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AMR이나 RR 수준을 반영해서 가격을 적어내도록 한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요렇게 담합을 한 게 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감시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물동량을 서로 체크를 해서 특정 선사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예를 들어 뭐 고려해운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잔금 상선이나 외국적 선사들이 갑자기 가서 너희 몰래 가격 깎아준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보복하겠다고 압박하였고, 자기들끼리 중립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2016년부터는 예고 없이 선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제 거래 장부를 서로 확인하고 약속을 어기고 싼값에 화물을 받으면 벌과금을 서로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담합이 형성이 됐고, 이 공정위 심결내에서의 피심의는 23개의 선사인데요. 국적 선사는 12개고요. 외국적 선사는 11개입니다. 여기서 대만의 에버그린 마린이 요 대법원 판결의 원고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뭐 판례에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조치 내용,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요 사건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파악해서 총 96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옆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공정위에서 어떻게 부당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관련 법령은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공정거래법이라서 구법령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조항은 지금은 다 달라졌습니다. 구공정거래법 제19조는 부당한 가격 결정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고, 58조는 오직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 행위인 경우에만 이 공정거래법이 적용 제외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운법에서 실제 적용 예외 규정을 둘 만큼의 정당한 행위로 적용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운법 제29조도 판단의 관련 법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은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원문을 넣어두었고요. 해운법 제29조를 보시면 공동행위 허용 요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29조 1항에서는 사실 뭐 운임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3항에서는 그런 협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3항에서는 만약 장관이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어떤 조건을 불성립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포함시켜두지 않았는데, 6항에서는 이러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주단체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 조건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재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심결을 하기 전에 피시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 자체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요. 이때에도 피시민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피시민들이 의견 제출을 한 다음에 전원 회의로서 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에서 구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심결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각각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살펴봤던 것들을 세 가지로 우선은 나눠두고, 각각 피시민들이 이런 의견 절차 수렴 과정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주장하였는지도 각각 간략하게 기재를 해뒀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운법 29조 2항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신고 절차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됐던 120건의 구체적인 합의는 기존에 2004년 이전에 사실 이런 선사들이 18건의 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합의된 신고에 포괄되지 않는다, 적법한 신고가 부존재한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심의는 120건의 합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18건의 이미 신고된 합의의 실무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 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 공정위는 18건의 합의
경우에는 신고된 걸 살펴보면 추상적인 반면 120건의 합의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수부 장관이 만약 피시민들 간에 합의한 공동행위 양태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8건의 합의에 포함되는 거라고 해서 120건의 합의를 신고하지 않는 대상으로 본다면 해수부 장관이 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판단할 수 없어서 이 합의한 공동행위가 사실 부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시민들의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스스로도 운임 인상이나 최종 운임 합의를 후속적인 종속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120개의 합의 자체를 별개의 독립적인 걸로 인식한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주와의 협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해운법 제29조 6항에는 필수 절차로서 이 선사들이 화주단체와 이런 운임을 합의하려면 실질적으로 사전 서면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전 서면 협의가 부존재했습니다. 피시민들은 사실 해운법이 화주단체와 협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해수부에 신고하기 전에 자신들이 화주단체의 운임 회복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 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RR이 여기에 의미합니다. 운임 회복 내용 기재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피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미신고된 120건의 합의는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을 받아서 적법행위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거는 우선 피시민들은 해수부 장관이 2004년 이전에 신고된 18건의 합의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행정지도에 입각해서 자기들은 사실 실무적인 거를 조율한 거에 불과한 120건의 합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적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변론 전 취지상 이런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게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해수부가 120건의 합의가 있은 이후에 화주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해수부에 신고가 되는데, 해수부가 이 민원을 받아들여서 각각의 선사들에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화주 단체에서 선사들은 개별 선사들 차원에서 시행한 거지 우리들은 전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120건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지도 하에 입각한 거라면 해수부가 이런 민원이 있더라도 해명 요청을 할 필요도 없었고, 만약 이게 또 실무적인 합의에 불과했다면 개별 선사 차원의 시행이라는 답변을 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변론 전 취지상 이러한 피시민의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게 부당행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절차적인 요건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 기준 3가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19조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3가지로 제가 나눠서 기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피시민들은 물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가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시민들이 주장하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은 각각의 사업체들이 합의 실행을 확인하거나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 회의에만 좀 산발적으로 참석하고 합의 내용을 이메일 통해서 전달받거나 발언권 없이 수동적으로 회의에만 참석해서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합의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종전에 있었던 아무리 일부 회의에만 참석한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합의의 실행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서로 감시하기 위한 회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해당 회의를 참석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회의에도 참여해서 운임 관련 협의를 지속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파악됐고, 여러 가지로 차기 회의에 불참한 회의록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결국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에 결정을 한 최저 운임 가이드라인과 각종 부대 운임 도입, 인상 등을 실제로 실행을 했다라고 해서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공정거래법에서 또 중요한 지점이 관련 시장의 확정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시장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등에 대해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 확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퉜다고 합니다. 피시민들은 한국과 일본, 한국, 중국 항로랑 다르게 동남아 항로는 신규 선박 투입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비롯한 전기 선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하면 전 세계 항로나 최소한 아시아 전체 항로를 고려해서 관련 시장을 확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공정위는 명확하게 관련 시장을 한국과 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좁게 확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은 통상 2종 화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를 전용 선에다가 선적을 해서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운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해상 화물 운송과 종류와 방식이 상이해서 대체 가능성이 부존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담합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가 마지막 최종 관문인데 요렇게 관련 시장이 한국과 동남아의 항로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으로 확정된 이상 이 23개의 선사들은 관련 시장의 점유율이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을 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시민들은 상호 간 경쟁이 공멸을 한다, 공명을 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담합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모두 경멸한다고 인식을 하고 합의를 도출한 건데 특정 선사가 단독으로 운임을 인상하면 화주의 반발에 부딪혀서 자기 화물을 다른 선사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공동의 결정을 운임을 인상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다분하고 이 사건 120건의 합의는 단순히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공동행위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이 자체를 비교 역량할 필요성도 없이 이러한 담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제가 둔 것처럼 이게 고려해온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화물 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차로서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는 과징금이랑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주로 다뤘던 주요 법적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정거래법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느냐. 두 번째가 그렇다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가 무엇이냐. 결국 해운법 제29조, 이거는 구해운법이죠. 구해운법 29조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세 번째가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가 이 대법원의 주요 법적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고 실제로 지금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판결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선 파기환송된 그 원심의 논거는 해운법 제29조를 해석한 결과 29조 규정을 강조하면서 공동행위를 29조 1항이 허용하고 있고 별도로 규제 규정을 사망 등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배제가 돼야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산업의 공동행위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이제 법료의 위법이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자동 배제되는 건 아니다. 해운산업이 명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게 바로 자동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자체에서 공정거래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판시하였고,
세 번째가 국제적인 동향상에도 경제 자유화 추세를 검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으며, 또한 공정거래 질서 목적에도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과 그리고 해운법의 그러한 취지 또한 미반영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정거래법의 일반적인 적용 원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해외건설 촉진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실제로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법은 그런 명시적인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운법의 배타적인 관할권을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은 규제 중첩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운법이 29조 1항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제한 허용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신고 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그 해수부 장관이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원회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모두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구해운법을 다시 넣어뒀는데, 여기 3항을 보시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2항에 따라서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제가 각 호는 생략했습니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해운법의 공백은 해양부 장관이 시정조치 등을 하려면 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살펴본 그 사실관계에서는 23개 선주들이 120번의 합의를 했지만, 이 120번의 합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합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미신고된 합의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실 해양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없어서 이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신고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국제적인 규제 추세 자체도 해운 산업에 대해서 경쟁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해운 동맹에 대해서 면제하던 그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해운법에만 배타적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인정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고 하였고요. 네 번째로 해운법상 규제 절차의 실효성을 과대평가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공정위만큼이나 조사수단이 사실 해수부 입장에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강력한 조사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은폐된 담합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 과정에서 이제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변천사를 또 대법원이 훑어주었는데, 사실 조금 길게 쓰여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1980년 제정 당시 규정만 하더라도 쭉 나아가서 계속 축소되고 제외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용 제외 범위가 축소되는 입법 경과를 보이고요. 1996년 개정 이후에는 또 금융보호법은 아예 적용 제외 규정을 더 썼는데 그 규정마저 삭제하고, 이후에는 특정 산업 분야 전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외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산업 분야에 공정거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체계로 전환이 된 건데요. 이게 경제 자율화 조치의 확대를 반영한 입법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 자율화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 자율화 조치의 확대를 반영한 입법 변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죠. 기업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사실 경제 자율화가 부합하는 것처럼 일면 보이지만, 만약에 그 선사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버리면 사실 다른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안정적인 시장에서 경제 자유 원칙에 부합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자율화 조치 확대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 제119조가 규정한 경제민주화 원칙을 구체화하는 기본법이다. 그리고 경제 자율화를 반영한 법이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정말 특별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없는 한 공정거래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되는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라는 것도 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도 정립을 하였는데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법령의 경우에는 우선 해외건설 촉진법은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묵시적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에도 중복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법인 해운법이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해수부나 둘 다 중복해서 제재를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운법은 위 두 가지 법과 다르게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이 부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이 사안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결론을 지어보면 보편적인 적용 원칙을 확인했고 그 다음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법원이 판시를 해서 법적 안정성이 강화됐으며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이 모든 산업 분야에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업규제의 통일성을 사실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 추세도 경쟁법을 규제 강화하고 있다는 점까지 들어서 사실 해운산업 보호정책에서 공정경쟁 우선 정책으로의 전환되고 있다는 점 또한 대법원이 시사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